여유로운 노후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흔히들 자식이 장성해서 결혼하면 부모의 역할은 끝났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어떤 비극은 황혼의 외로움 속에서 마음이 약해진 순간의 성급한 결정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도 바로 그런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0살에 홀로 되신 시어머니께서 25살밖에 안 된 젊은 남자와 갑작스럽게 재혼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저희 부부를 분가시킨 뒤 젊은 남편과 함께 열흘 동안 집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오지 않으며 기묘한 신혼여행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풍겨나오는 정체불명의 악취에 대해 이웃들이 불평 전화를 걸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불길한 예감에 저와 남편은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끔찍한 진실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약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던 시어머니 김 여사께서 온 가족에게 곧 재혼할 것이라고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소식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저희를 더 경악하게 한 것은 바로 신랑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 제 남편인 민준보다도 어린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머님이 지훈 씨를 처음 집으로 데려와 소개하던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는 희고 말끔한 얼굴에 조용하고 예의 바른 말투를 가진 누가 봐도 호감 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서울에 올라와 고생하며 살다가 김 여사님의 다정하고 깊이 있는 모습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요. 당시 저희 가족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남편 민주는 엄마, 제정신이세요? 저놈은 엄마 아들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비웃을 거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에요. 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모든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이라 믿는 감정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랑받고 보호받는 느낌을 되찾게 해주었다고, 우리의 반대는 당신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식 전날 어머님은 저희 부부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나와 지훈 씨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거다. 너희도 이제 다 컸으니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아. 너희 살 아파트는 이미 마련해뒀으니 그리로 이사하거라. 그 말은 반박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낡고 비좁은 주공 아파트였지만 저희는 씁쓸함을 삼키며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의 자유를 원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저 당신의 새로운 행복에 걸림돌이 되는 저희를 치워버리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의 기묘한 신혼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너무나 익숙했던 바로 그 집에서 말이죠. 결혼식 이후 김 여사님이나 그 젊은 남편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고 어머님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민준 씨도 그저 두 사람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굳이 깊게 관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 7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 댁 바로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새아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 댁에서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나,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가 우리 집까지 넘어와서 도저히 못 참겠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악취요? 무슨 냄새인데요? 아주머니, 나도 잘 모르겠어. 이상하게 일주일 내내 김 여사님이나 그 젊은 양반이 나오는 걸
한 번도 못 봤네. 문은 계속 잠겨 있고 몇 번 두드려봐도 아무 대답이 없어. 걱정되니 한번 와보는 게 어떻겠니? 옆집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서둘러 민준 씨에게 전화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별일 아닐 거야. 엄마가 젊은 남편이랑 노느라 정신없어서 그런 거겠지.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그의 얼굴에도 걱정스러운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당장 그곳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직 차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가 덮쳐왔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쓰레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시큼하고 퀴퀴한 무언가 부패하고 썩어가는 듯한 역겨운 냄새의 총집합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코를 막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다가갈수록 악취는 점점 더 끔찍해졌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냄새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지독했습니다. 엄마, 지훈 씨, 안에 누구 있어요? 민준 씨가 철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침묵뿐이었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설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걸까? 안 되겠어, 서윤아. 문을 부숴야겠어. 민준 씨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집에서 큰 쇠지렛대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강력한 충격 끝에 자물쇠가 부서지며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더욱 끔찍한 악취의 파도가 뿜어져 나와 저희는 저도 모르게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민준 씨와 함께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은 그야말로 쓰레기장이었습니다.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던 집은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 비닐봉지, 빈 병, 먹다 남은 음식물들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모든 것이 축축하고 끈적거리며 시큼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파리떼가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끔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값비싼 가죽 소파 위에는 젊은 남편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다리를 꼬아 올린 채 비디오 게임기를 손에 들고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상태였습니다. 귀에는 커다란 헤드폰을 끼고 있어 주변의 혼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는 쓰레기 바다 한가운데서 태평하게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더러운 바닥 위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흐트러져 악취를 풍겼습니다. 얼굴은 퀭했고 텅 빈 두 눈에는 초점 없이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해진 옷소매 아래로 언뜻 보이는 팔에는 여러 개의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충격적인 장면에 할 말을 잃으셨다면 지난 열흘간 이 집안에서 과연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이런 비참한 모습이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 저희 여유로운 노후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한 이야기의 다음 편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독한 악취로 가득 찬 공간, 시간은 그 끔찍한 순간에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 못 박힌 듯 서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소화하려 애썼습니다. 쓰레기장으로 변한 집, 태평하게 게임을 하는 젊은 남편, 그리고 구석에 웅크린 채 상처투성이인 시어머니. 이 모든 것은 마치 한 편의 비현실적인 공포 영화 같았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처음의 충격은 순식간에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대신 지훈에게로 곧장 돌진했습니다. 이 개자식아,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준은 고함을 지르며
지훈의 헤드폰을 벗겨 던졌습니다. 게임의 흐름이 끊기자 지훈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방해받은 것에 대한 짜증 섞인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부서진 문을 차례로 쳐다보더니 그의 입가에 소름 끼치도록 태연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형님, 형수님. 오셨네요? 오시기 전에 전화라도 한 통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의 태도는 남편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습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이 집 꼴을 좀 봐. 그리고 우리 엄마 모습도 좀 보라고.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지우는 서두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방금 잠에서 깬 사람처럼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공감과 피로감이 섞인 듯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그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친밀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형님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고는 그는 자신의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인 연극을요. 어머님이세요. 그는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식 후에 갑자기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지셨어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계속 스스로를 집 안에 가두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저도 못 나가게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마 갱년기 우울증이 심하게 온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갱년기 우울증.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신빙성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아무것도 치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할 때마다 제가 당신을 버리려는 거냐며 소리치고 오셨어요. 심지어 스스로 몸을 다치게도 하셨고요. 그는 김 여사님의 팔에 있는 멍자국을 가리켰습니다. 저 멍들은 어머님이 직접 벽이나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서 생긴 거예요. 제가 말리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우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맑은 눈에는 병든 아내를 견뎌내야 하는 젊은 남편의 무력감과 인내심이 어려있는 듯했습니다. 제가 아직 젊어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경험이 없다는 거 알아요. 전 그저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면 배달시켜드리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시면 그대로 뒀어요. 이 시기만 지나면 다시 괜찮아지실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아내의 정신적 문제 때문에 헌신하는 젊은 남편, 숭고한 희생. 누구라도 들으면 그를 동정하고 안타까워할 이야기였습니다. 너 정말이냐? 제 우유부단한 남편 민주는 거의 설득당한 듯 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사그라들고 대신 혼란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저의 말대로예요? 어디 아프셨으면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어야죠. 김 여사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우리를 한번 올려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어머니의 침묵이 암묵적인 인정으로 비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지훈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민준 씨는 저렇게 순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김 여사님처럼 강하고 똑 부러지던 분이 갑자기 갱년기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를 미치광이로 만들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멍자국들 절대 스스로 부딪혀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 손가락 자국, 누군가 꽉 쥐고 억압한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애써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지훈의 이야기를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가장 쉽고 가장 덜 성가신 해답이었으니까요. 아이고,
엄마는, 민주는 신음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쩌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거야. 그리고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무력감은 언제나 그랬듯 저에 대한 책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윤아, 다 당신 때문이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무 일도 아닐 거라고 했잖아. 당신이 기어이 소란 피우고 문까지 부수고 들어오더니 이제 꼴 좋게 됐네. 이웃 사람들 다 봤을 거 아니야. 엄마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제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생겼잖아. 이제 속이 시원해.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가 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크게 만들었다며 저를 탓할 수 있다니 이 남자의 우유부단함과 비이성적인 태도는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당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엄마가 정상이 아닌 게 안 보여? 당장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해. 가긴 어딜까? 그때 지훈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형수님, 어머님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어머님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억지로 모시고 가려다 혹시라도 무슨 돌발 행동이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제 생각엔 그냥 집에 계시게 하는 게 나아요. 제가 잘 설득하고 돌보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그는 다시 한번 효심 깊은 사위이자 남편 역할을 해냈고 민주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말이 맞아. 엄마는 쟤한테 맡겨두자. 제가 남편이니까 뭘 해야 할지 알겠지. 우리가 괜히 끼어들면 일만 더 복잡해져. 서윤아, 우리 그만 가자. 여기 있어봐야 도움될 것도 없어.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저를 그 쓰레기장에서 끌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뿌리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 악마 같은 놈과 단둘이 남겨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저를 아무리 못살게 굴었어도 그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 저는 극심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의 연극이 아무리 완벽해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고 저는 그 거짓을 밝혀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니, 난 안 가.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만 그냥 가요? 김 여사님은 여전히 구석에 웅크린 채 아무 말도 아무 반응도 없이 마치 영혼 없는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는 동안 저는 일부러 주위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의 쓰레기는 대부분 패스트푸드 포장 용기와 음료수병이었고 일반적인 생활 쓰레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지난 열흘 동안 그들은 전혀 요리를 하지도 평범한 가족처럼 생활하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냥 간단한 종합검진이라도요. 김 여사님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다가 옆에 서 있는 지훈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떨렸지만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니다. 난 아무데도 안 가. 그냥 집에 있고 싶어. 그녀가 입을 열자 민주는 저를 끌고 갈 더 좋은 핑계가 생겼습니다. 거봐, 당신도 들었지? 엄마가 가기 싫다고 하시잖아. 이제 그만 가자. 엄마 쉬시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는 제 손을 잡고 단호하게 저를 끌었습니다. 저는 무력하게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민준과 이야기하기 위해 등을 돌린 틈을 타 김 여사님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 시퍼런 멍이 든 그 손이 몰래 제 쪽으로 뻗어왔고
그 손바닥 안에는 작게 뭉쳐진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제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구원의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몰래 건넨 쪽지를 재빨리 제 손에 쥐었습니다. 민주는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은 듯 저를 그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차에 안전하게 앉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고 그 안에는 저의 첫 번째 무기인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차가 한참을 달린 후에야 저는 가방에서 물건을 찾는 척하며 몰래 쪽지를 펴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글씨는 극심한 공포에 질린 사람의 것처럼 빗둘빗둘 떨리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판결문처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단 4글자. 살려줘. 저놈 믿지 마.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통제당하고 협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얼굴을 한 젊은 남편 지훈. 그는 바로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왜? 그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리고 김 여사님은 왜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이런 방법을 쓸 정도로 그를 두려워하는 걸까? 저는 서둘러 쪽지를 숨겼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것이 치명적인 비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조언을 넘어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 손바닥 안에 작은 쪽지가 뜨거운 숯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살려줘. 저놈 믿지 마. 빗둘빗둘한 4글자는 비통한 구원의 요청이자 저의 끔찍한 의심에 대한 확고한 증거였습니다. 똑똑하고 거만했던 시어머니, 그녀는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결혼한 젊은 남편에 의해 바로 자기 자신의 집에서 감금당하고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민주는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요동치는 하루에 그는 너무 지쳐 있었지만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 쪽지가 소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할까?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시어머니가 구원을 요청하는 쪽지를 주셨다고. 지훈은 쉽게 발뺌할 것이다. 그는 또다시 갱년기 우울증 핑계를 댈 것이고 그의 협박 아래 있는 김 여사님은 분명 사실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고 어쩌면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 안 돼.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다. 나에게는 계획이,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했다. 그리고 동맹이 필요했다. 나에게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날카로움을 가진 사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사람은 바로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제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정확성과 꼼꼼함이 요구되는 약학을 전공한 반면 혜진이는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법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지적이고 이성적이며 얼음처럼 차가운 머리로 유명한 잘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출근하는 척하며 혜진이의 법률사무소로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퀭한 눈과 혼란스러운 제 얼굴을 보자마자 혜진이는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세상에, 서윤아, 너 무슨 일이야? 그녀는 저를 개인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상 초월 결혼식부터 기묘한 신혼여행, 이웃의 전화, 집안의 끔찍한 광경, 지훈의 완벽한 연극, 남편의 우유부단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쪽지까지. 혜진이는 제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답고 날카로운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친한 친구로서의 공감은 점차 변호사로서의 냉철한 분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녀는 가끔 미간을 찌푸리며 긴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마치 사건의 단서들을 하나씩 꿰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섣불리 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 말 잘 들어. 이건 더 이상 평범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한 여성이 갑자기 성격이 변하고 스스로를 집에 가두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 젊은 남편은 완전히 태어나고 심지어 심리적 위기라는 너무나 완벽한 설명을 내놓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멍자국과 구원의 쪽지. 혜진이는 각 단서를 분석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어. 이건 통제, 협박, 심지어 불법 감금의 징후가 있는 사건이야. 혜진이의 단어 하나하나가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변호사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그 무게가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해? 저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혜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내 생각대로 우리에겐 아직 충분한 증거가 없어. 그 쪽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야. 그놈은 너무 교활해. 이미 아픈 아내를 돌보는 완벽한 위장막을 쳐놨어. 지금 우리가 행동하면 그놈은 쉽게 상황을 뒤집을 거고 심지어 우리를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도 있어. 그리고 최악은 내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위험해질 거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저는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진정해. 혜진이는 떨리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싸움은 성급하게 굴면 안 돼. 우리는 똑똑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연기를 해야 해. 지훈의 이야기를 완전히 믿는 척해야 해. 시어머니의 병을 동정하고 그 젊은 남편의 인내심을 존경하는 척해야 해. 그의 경계심을 잠재워야 한다고.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만의 조사를 시작할 거야. 그 지훈이라는 놈의 정체를 밝혀내야 해. 그는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왜 내 시어머니를 노렸을까? 그의 동기는 무엇일까? 적을 정확히 알아야만 약점을 찾아 쓰러뜨릴 수 있어. 혜진이의 말은 폭풍우 속에서 길을 비추는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제 안의 혼란과 공포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결단력과 명확한 행동 계획이 들어섰습니다. 알겠어.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친구 사이에 뭘. 하지만 약속해. 정말 조심해야 해. 그렇게 정교한 연극을 꾸밀 수 있는 놈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반드시 나랑 먼저 상의해야 해. 알았지? 약속할게. 만남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란에 빠진 두려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 안의 수사관이자 첩보원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단 하나의 동맹이 있었지만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동맹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구출하고 악인의 가면을 벗기기 위한 전쟁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새서방 지훈이 과연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후 첫 번째 정보가 제게 도착했습니다. 그 정보는 그가 만들어낸 순박한 시골 청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무서운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결과 나왔어. 혜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놈, 보통이 아니야. 혜진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훈, 본명 박지훈은 가난한 시골 출신이 맞았지만 그가 말한 것처럼 고아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지만 오래전에 그와 의절한 상태였습니다. 이유는 그가 노름에 빠져 여러 차례 가족의 돈을 사기치고 훔쳐 유흥비로 탕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18살에 집을 나와 도시로 상경했습니다. 학력도 직업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모였습니다. 희고 말끔한 얼굴과 사탕처럼 달콤한 말솜씨로 그는 가장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이 많은 여성들만 전문적으로 노렸어. 혜진이는 경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유하지만 애정이 결핍된 여성들,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혹은 남편이 있어도 불행한 여성들, 그들이 바로 그의 기름진 먹잇감이었지. 혜진이는 제게 명단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지난 7년간 지훈이 만났던 최소 5명의 여성 명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것. 첫 번째는 50대 사별한 스파가게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2년 동안 그녀와 동거하며 생활비와 명품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녀가 가게 돈을 몰래 빼돌리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20살 가까이 많은 이혼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별장에서 살며 그녀의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것을 들키면서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명단은 점점 길어졌고 그는 모든 관계가 끝날 때마다 적지 않은 돈을 챙겨 떠났습니다. 선물이거나 사기거나 갈취를 통해서요. 그는 마치 거머리처럼 먹잇감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먹고는 더 기름진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의 과거는 아주 불량해 혜진이는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 번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이상하게도 모두 처벌을 피했어. 피해자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약점을 잡는데 아주 능숙한 것 같아. 피해자들이 망신당할까봐 일을 크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저는 듣는 내내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의 사냥 경력 중 가장 최근에 그리고 아마도 가장 기름진 먹잇감이었을 뿐입니다. 순박한 시골 청년, 다정하고 깊이 있는 모습에 반했다는 사랑.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그가 수없이 반복해온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황혼에 외롭고 사랑에 목말랐던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쉽게 그 덫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세서방의 초상화가 드러났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전문 사기꾼, 양의 탈을 쓴 늑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그의 목표가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받고 호의호식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재산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시어머니를 인질로 만드는 것조차 서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혜진이가 그려준 젊은 남편 박지훈에 대한 초상화는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그는 어설픈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경험과 기술을 갖춘 그리고 지극히 잔인한 전문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운 먹잇감의 냄새를 맡는 법을 알았고 외모와 달콤한 말로 그들을 잠재운 뒤 무자비하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먹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그가 노린 가장 큰 먹잇감이었습니다. 초기 정보를 바탕으로 혜진이와 저는 단서들을 꿰맞추었고 지훈의 완벽한 사냥 계획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가 우리 가족 앞에 공식적으로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아주 세밀하게 계산된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거의 1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김 여사님이 중년들을 위한 댄스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수년간 집안에만 갇혀 지내다 소일거리를 찾고 싶다고 하셨죠. 당시 저와 민주는 매우 지지했습니다. 저희는 그곳이 바로 지훈이 선택한 사냥터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곳의 댄서가 아닌 젊고 열정적인 강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잘생긴 외모와 젊음, 그리고 김 여사님의 고혹적이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를 무기로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갱년기에 접어들어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있던 한 여성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개인 댄스 레슨으로 시작해 커피숍 데이트, 로맨틱한 저녁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성공한 연상의 여인을 흠모하고 사랑에 빠진 젊은 남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님에게 당신이 여전히 매력적이며 나이와 상관없이 뜨거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혜진이는 약 6개월 전 김 여사님의 제주도 여행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가는 여행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와 지훈 단둘만의 은밀한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행에서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혜진이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같은 전문 사냥꾼이 그런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어. 그는 내 시어머니를 육체적으로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을 거라고 확신해. 그게 무슨 말이야? 사적인 영상이야, 서윤아. 혜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쓰는 상투적인 수법이야. 가장 사적인 모습, 영상을 몰래 촬영한 다음 그걸 무기로 삼아 협박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인질로 만드는 거지.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렇다면 김 여사님의 몸에 있던 멍자국, 그녀의 눈에 서려 있던 극심한 공포, 모든 것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감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협박당하고 갈취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김 여사님 같은 분에게 그런 영상이 유포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파멸적인 타격이었을 겁니다. 그는 그녀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맹목적인 사랑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덫일 뿐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후 지우는 그 영상들을 이용해 김 여사님에게 관계를 공개하고 자신과 결혼하도록 강요했던 겁니다. 왜 하필 결혼이었을까? 그것이 이 집, 이 가족 안에서 그의 존재를 합법화시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남편이라는 명분, 주변의 눈을 속이고 그녀를 통제하며 재산을 계속 빼돌릴 계획을 실행할 완벽한 위장막을 제공해 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치욕스러운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이를 악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식들의 반대와 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늑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희 부부를 분가시킨 것도 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고 쉽게 김 여사님을 통제하고 괴롭힐 수 있는 외부와 차단된 완벽한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집은 감옥으로 변했고 김 여사님은 그 안에 유일한 수인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 집안이 쓰레기 더미로 변한 것, 모든 것은 갱년기 우울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더럽고 초라한 존재로 만들어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돈을 더 쉽게 빼내려 했던 것입니다. 지훈의 목표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는 몇 푼의 용돈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유산, 그 전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짜내고 빨아먹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혜진이가 보낸 자료를 정리하며 분노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차갑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전체 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적이 누구인지, 그의 무기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위험한 관계에 맹목적으로 뛰어든 책임이 있지만 그녀 또한 협박당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문당하는 피해자라는 것을요.
그녀가 과거에 저를 아무리 못살게 굴었어도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의 손에 파멸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지훈의 가면을 벗기는 것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구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의 음모에 대한 전체 그림을 파악한 저는 정면으로 부딪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구원 요청 쪽지는 생존 신호였지만 동시에 그녀가 감히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당장 지훈을 고발한다면 그는 막다른 길에 몰려 무슨 짓을 할지 몰랐고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것은 바로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모험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혜진이와 신중하게 상의했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지훈의 거짓말을 폭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저는 갱년기 우울증 이야기를 믿고 그것을 제 첫 번째 술을 위한 위장막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저의 연극은 바로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저는 죄책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성급했고 당신과 지훈 씨를 원망했어요. 미안해요. 민준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잘못한 거 이제 알았어? 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프신데 지훈 씨 혼자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돕지는 못할 망정 부담만 더 안겨드렸으니 정말 죄송해요. 제 말은 그를 매우 만족시킨 듯 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됐어. 당신이 그렇게 알아주니 다행이다. 나도 당신 원망 안 해. 어쨌든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내일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댁에 가볼게요. 지훈 씨에게 사과도 하고 도울 일이 있는지 보려고요. 어머님도 잠깐 뵙고 싶고요. 괜찮을까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너무 좋지.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제 예상대로 지훈 역시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아마 그의 눈에는 죄책감을 느끼는 공짜 가정부가 추가되는 것이 자신의 계획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유흥을 즐길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고 저의 존재는 이웃들에게 화목한 가족이라는 완벽한 위장막을 만들어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집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로서가 아닌 잘못을 뉘우치는 며느리의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영양가 높은 음식과 노년기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책들을 잔뜩 들고 갔습니다. 거실에서 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지난번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잠깐 뵙고 집도 좀 깨끗하게 청소해드리고 싶어서요. 지훈은 저를 보며 감추려 애쓰는 미소를 입가에 살짝 띄었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괜찮아요, 형수님. 그는 너그러운 남편인 척 말했습니다. 형수님도 어머님 걱정해서 그러신 거 다 알아요.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은 방에 계시니 들어가 보세요. 저는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수는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저는 적의 소굴의 원수로서가 아니라 그의 부득이한 동맹, 김 여사님의 병을 믿는 사람으로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어수선하고 어두웠으며 여전히 불쾌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들을까봐 문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방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훈이 밖에서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편히 쉬세요. 방이 이렇게 어지러우면 건강에 안 좋아요. 제가 깨끗하고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방해하지 않을게요. 저는 이 방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뒤질 수 있는 너무나도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기 위한 청소. 김 여사님은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깡마른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도우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꼼꼼하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서랍 하나하나, 옷장 구석구석 모든 틈새를 살폈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동시에 저의 신의 눈을 설치할 완벽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김 여사님의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는 낡고 색이 바랜 곰 인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민준 씨의 어린 시절 유일하게 남은 기념품이며 김 여사님이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분명 그런 가치 없는 아이들, 물건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완벽한 위장 장소였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척하며 저는 몰래 제 방으로 돌아가 혜진이가 준 초소형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단추만 한 크기였습니다. 저는 다시 김 여사님의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지훈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곰인형의 먼지를 터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이 곰인형 아직도 가지고 계시네요. 너무 낡았어요.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곰인형에 가려진 제 손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곰인형의 플라스틱, 눈, 바로 옆을 작게 찢어 카메라를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방 전체, 특히 침대와 책상 주변을 거의 다 볼 수 있도록 똑바로 밖을 향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빨아드릴게요. 어머님. 저는 말하고는 정말로 빨래하려는 것처럼 곰인형을 안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으로 촬영 각도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곰인형을 제자리에 다시 놓았을 때 제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신의 눈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방 안에서 벌어지는 지훈의 모든 행동과 말은 저의 감시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픈 척하는 아내를 돌보는 젊은 남편의 연극은 이제 부득이한 관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곧 목격하게 될 것들이 그 악마의 진짜 얼굴을 벗겨낼 황금 같은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싸움은 진정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곰인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날부터 저의 뉘우치는 며느리 연기는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저의 순종적인 태도는 지훈의 경계심을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주는 제가 자기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것을 보고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서윤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의 모든 관심, 특히 밤 시간의 관심은 제 신의 눈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휴대폰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저의 가장 끔찍한 상상조차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훈의 추악한 민낯, 악마의 얼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침실 문이 닫히고 단둘만 남게 되자 지훈은 더 이상 인내심 많고 다정한 젊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군이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지훈이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는 제가 만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정사정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저 기집애가 만든 음식 먹으면 입만 더러워져.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밖에서 사온 닭튀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신 후 그는 침대에 길게 누워 김 여사님의 몸에 다리를 올리고는 자신을 위해 다리를 주무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떨면서 반항 한마디 못하고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어이, 할망구. 그는 경멸이 가득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돈은 어딨어? 오늘이 기한이잖아. 나 이제 돈 없어. 지훈 씨. 저는 김 여사님의 가냘픈 흐느낌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준 돈이 내 마지막 비상금이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줘. 돈이 없어? 지훈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나랑 장난해. 내 남편이 너한테 막대한 유산을 남겼는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아니면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을 내 귀한 아들 민준이랑 내 그 잘난 척하는 친구들한테 보내줘서 같이 감상하게 해줄까? 그리고 그는 그 짓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하나 틀고는 그 화면을 김 여사님의 얼굴 바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서 나오는 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벌벌 떨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치욕과 극심한 공포 속에서 미친 듯이 고개를 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최후의 무기, 사적인 영상들이었습니다. 어때? 이제 돈이 어디 있는지 기억났나? 지훈은 의기양양하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기억나게 해줄까? 네가 우리 은행에 숨겨둔 20억짜리 예금 통장은 어때? 그거 무덤까지 가져갈 작정이야? 그는 이미 그녀의 재정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제발. 김 여사님은 절규했습니다. 제발, 내가 줄게. 내일 은행 가서 돈 찾아다 줄게. 제발, 그것들만 다 지워준다고 약속해줘. 지워? 지우는 또다시 웃었습니다. 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어떻게 내가 잡겠어? 그냥 얌전히 말이나 들어. 5억. 내일 5억 원이 필요해.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민준이뿐만이 아니야. 이 동네 사람들 전부 내 예술 작품을 감상하게 해줄 테니까. 그는 그녀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뻔뻔하고 잔인하며 끝도 없는 갈취였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저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하나 더 깨달았습니다. 지훈과 김 여사님의 관계는 단순히 갈취범과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을 비난하고 협박하고 괴롭힌 후에 지훈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끌어안고 눈물을 닦아주며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에이, 화내지 마, 자기야. 내가 그냥 성질이 좀 급해서 그래. 누가 자꾸 말 안 들으래. 내가 자기 제일 사랑하는 거 알잖아. 봐봐. 나 만나고 나서 얼마나 즐거워지고 젊어졌어. 내 친구들 다 부러워하잖아. 젊고 건강한 남편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자기를 위해서야. 돈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방금 전까지 공포와 치욕 속에서 떨고 있던 김 여사님은 마치 순한 고양이처럼 그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거짓말을 다시 믿거나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고통이 단순히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지훈에게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고 아들은 장성해서 자기 가정을 꾸렸으며 우유부단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돈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의 지위도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외로운 여자, 사랑받고 싶고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고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싶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는 젊고 잘생기고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구애받고 사랑받고 뜨겁게 사랑받는 느낌. 그는 그녀가 마치 청춘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덫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중독되었습니다. 그 가짜 독성 감정에 중독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잔인하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병주고 약주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영상으로 그녀를 공포와 치욕의 지옥으로 밀어넣었다가 바로 그 직후에 달콤한 말과 다정한 몸짓의 천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그녀는 완전히 저항 능력을 상실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덫에 걸렸습니다. 명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병적인 의존적 사랑 사이에 갇힌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건넨 구원의 요청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미한 이성의 불꽃이었고 절망 속에서의 가냘픈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 그녀는 다시 자신의 맹목적인 감정에 이끌려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이 깊은 고통이 그녀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한 제 감정을 누그러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비난과 멸시는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증오뿐만 아니라 연민의 감정도 함께요. 자신의 외로움과 나약함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한 불쌍한 여자에 대한 연민. 그리고 저는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단순히 지훈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를 감옥에 보낼 수는 있겠지만 김 여사님 또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치욕, 배신감, 그리고 사랑을 잃은 고통이 그녀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악인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구원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말이 김 여사님을 깨우고 그 심리적 수렁에서 그녀를 끌어낼 만큼의 무게를 가진 사람. 바로 그녀의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유부단하고 무심한 아들로 남아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저와 함께 자신의 어머니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지훈이 만들어낸 심리적 수렁에서 그녀를 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무게와 애정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그에게 모든 진실, 가장 적나라하고 잔인한 진실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여보, 저는 거실에서 축구를 보던 남편을 불렀습니다. 왜 그래?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바로 앞 테이블에 태블릿 PC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은 밝게 켜져 있었고 동영상 폴더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는 방해받은 것이 짜증난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뭔데? 보면 알아요. 저는 감정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궁금한 듯 태블릿 PC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첫 번째 영상은 폭행 장면이 아니라 그보다 덜 자극적이지만 파괴력은 뒤지지 않는 영상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에게서 돈을 뜯어낸 후 지훈이 다시 다정하게 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달콤한 말로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고 김 여사님은 만족스럽고 나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엄마 침실 영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가졌는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존경하는 어머니와 그 젊은 서방님이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똑똑히 보세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이 김 여사님의 몸에 다리를 올리고 그녀에게 다리를 주무르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은 불신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런 개자식. 감히 엄마한테 저런 짓을? 아직도 엄마가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저놈이 아내를 인내심 있게 돌보는 젊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그리고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저는 지훈이 휴대폰으로 김 여사님을 협박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틀었습니다. 돈 없어. 나랑 장난해. 아니면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을 내 귀한 아들한테 보내줄까? 지훈의 악독한 목소리가 똑똑히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이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협박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추억.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생각만큼 최악은 아닐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에 매달리려 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그를 깊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제가 가장 민감한 부분들은 신중하게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보는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폴더였습니다. 저는 태블릿 PC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직접 보세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집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태블릿 PC가 두꺼운 카펫 위로 떨어졌고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경악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혐오 그리고 붕괴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비록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친어머니와 그 젊은 놈 사이에 역겨운 장면을 보고야만 것입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그는 희망 없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역겨워. 너무 역겨워.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항상 강한 척, 가부장적인 척하던 남자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